네, 이번 동영상은 노이즈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이즈는 한글로 잡음이라고 하는데요. 노이즈에 대해서 노이즈에 대한 회로를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본 수업은 아날로그 증폭기 수업인데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증폭기는 그라운드가 필요할 거고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폭 이득이 A라고 하면은 입력으로 만약에 V인 sin 오메가 t라는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에는 뭐가 나옵니까? A만큼 신호의 크기가 커지죠. 똑같이 sin 오메가 t 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가 진폭이 A만큼 커지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폭기죠. 증폭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입력 시그널 혹은 신호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얘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아웃풋 시그널 혹은 출력 신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호 혹은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결국은 원하는 신호라는 뜻이죠. 원하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sin 오메가 t의 주파수를 가진 진폭은 V인이 되는 신호가 들어가면은 같은 주파수에서 크기가 A만큼 커지는 신호가 원하는 신호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신호라고 적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신호를 시그널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노이즈 혹은 잡음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잡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영어로는 노이즈인 거죠. 그럼 이런 노이즈가 어디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 서플라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V의 정격 전압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5V에서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은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출력 값이 역시 흔들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라운드에 갑자기 0V였다가 이런 신호 스파이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 단에도 역시 이런 스파이크가 이 진폭의 크기는 제가 모르겠지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입력에 만약에 이런 사인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에는 진폭은 커지지만 같은 주파수에 어떤 사인파가 나오게 되고요. 노이즈가 없을 때 만약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사인파가 깨끗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지저분한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깨끗한 사인판을 우리가 신호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는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수학적인 표현이고 자세하게는 별로 알 필요 없고요. 랜덤 프로세스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그 값을 cannot predict,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노이즈잖아요. 잡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형태로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신호들이 입력이든 출력이든 내가 보일 건데,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이 값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값이 어떻게 될지 나는 예측할 수가 없더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로를 설계할 때 이런 노이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측하지 못하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측하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노이즈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혹은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측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그 값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 잡음의 크기 혹은 평균 값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그 크기는, 파워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이 파워라는 게요, 결국은 뭡니까? 전압이랑 전류의 곱이죠. 옴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V는 IR이니까 I 제곱 R이기도 하고요. 혹은 R분의 V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verage 파워를 계산하는 식을요, 보시면은 우리가 T가 무한대일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는데 1 나누기 T 무엇입니까? 평균값이죠. 근데 뭘 평균한다?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더하기 2분의 T까지 R분의, 여기 나오고 X라고 되어 있지만 V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분의 V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T시간부터 더하기 2분의 T시간까지 적분을 해서요, 그거를 T로 나누니까 평균값이 되고, 그 T를 우리가 좀 오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그 평균값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그 값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값의 크기로 우리가 노이즈가 크다 작다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노이즈의 값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거의 평균값, 평균 파워 혹은 제곱값은요, 제곱값의 크기는 대충 평균적인 크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크기를 우리는 노이즈의 크기로 삼고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노이즈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시간축에 대해서 크기를 보았지만, 우리가 전자회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주파수에서 많이 활동을 하죠.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보는 것처럼 주파수에서 노이즈 크기를 보통 분석하는데요,
주파수에서의 어떤 노이즈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해서 PSD라고 부릅니다. PSD는요, 우리가 노이즈를 주파수 도면에서 각 주파수별로 얼마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단위는 V제곱 나누기 헤르츠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크기가 볼티지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왜? 파워니까. 그래서 원래는 위에서는 우리가 노이즈를 시간축에서 이렇게 그렸다면은 앞으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각 주파수별로 크기가 어떻게 되냐를 따져서 우리가 그것을 주요 파라미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이즈 중에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한글로 뭡니까? 백색 잡음 혹은 백색 노이즈. 백색 노이즈 혹은 화이트 노이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PSD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할 때 우리가 백색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 크기가 이렇게 왔다 가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일정할 때 이런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이즈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른다. 혹은 백색 노이즈라고 부른다.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요. 우리가 필터가 됐든 뭐 RC 회로가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우리가 전달 함수를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전달 함수는요. 우리가 보통은 입력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출력 신호를 계산해서 출력 신호가 입력 신호에 비교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계산한 게 우리가 전달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달 함수는요. 노이즈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봤을 때 입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S의 XF라고 하면요. 출력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입력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곱하기 전달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비례한다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출력단의 PSD는 입력단의 PSD 곱하기 전달함수의 크기의 제곱이랑 같더라. 이거는 수학적인 증명이 실제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그 결과만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단에 우리가 이런 주파수별로 값이 일정한 노이즈, 이걸 뭐라 부르나요? 앞에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불렀죠. 화이트 노이즈가 어떤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HF일 때 전달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이와 같다면 출력단의 PSD는 이 입력의 PSD 곱하기 얘랑 같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수학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PSD는 이분 함수입니다. 이분 함수가 뭔가요? 양의 값이랑 그거의 대칭에 있는 음의 값이랑 같은 거를 우리가 이분 함수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요. even 함수인가요? odd 함수인가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even의 반대는 odd입니다. 혹은 한글로 even 함수는 짝수 함수, odd는 홀수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짝수 함수는 f가 sx-f랑 같다고 하면은 odd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sxf는 sx의 마이너스 f의 역수가 되는 게 odd 함수이겠죠. 반대니까. 그러면 y는 x제곱은 even입니까? odd입니까? 우리 계산해 보면 되죠. y 대신에 우리가 표현을 똑같이 해볼게요. fx. fx는 x제곱이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랑 같고 따라서 fx랑 같으니까 얘는 even 함수입니다. 만약에 y는 x 3승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fx는 x의 3승이고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의 3승인데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3승이 되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의 f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죄송해요. 여기네요. 얘는 odd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일반적인 PSD는 전부 다 even 펑션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실수 값에 대해서. 실수 값을 가지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PSD를 계산해 보면요. 항상 even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프로 따지면은 항상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이 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더하기 무한대까지를 나타낼 필요가 없이 0부터 그냥 무한대까지를 크기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배 하면 됩니다. 2배. 2배 해서 많이들 나타냅니다. 오른쪽 같으면은 와이트 노이즈가 있으면은 그 크기가 2분의 n이었다면은 2배니까 n의 크기를 가진 양의 주파수를 가진 PSD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왼쪽을 two-sided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one-sided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wo-side랑 one-side는 크기가 얼마만큼 차이 난다? 2배만큼 차이가 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왼쪽 correlated는 뭡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correlation이 있다고 하죠, 보통. uncorrelated는 말 그대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상관관계랑 상관관계가 없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개의 노이즈 소스가 있을 때요. 여러 개의 노이즈 소스가 있을 때 그 전체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deterministic signal 혹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아는 신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개의 어떤 입력이 있을 때 출력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중첩이었죠. 중첩. 만약에 우리가 어떤 증폭기에 원하는 신호가 A1이 들어오고요. A2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칩니다. 그거에 대한 출력값은 우리가 A1에 의한 출력값은 B1이고 A2에 의한 출력값은 B2라고 하면요. 우리가 A1이랑 A2가 같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은 따로 들어온 출력값의 합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인데요. 중첩의 원리인데 노이즈의 경우, 랜덤 시그널하는 경우는 이 중첩을요. 바로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중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노이즈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X1T, X2T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X1T랑 X2T가 두 개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더하기 제곱으로 하면 됩니다. 제곱으로.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입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죠. 따라서 우리가 A 제곱, 여기에 B 제곱, 2AB로 우리가 식을 전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첫 번째 제가 가로친 부분 이게 뭡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X1 신호에 의한 노이즈의 크기였습니다. 맞죠? 반면에 두 번째 가로 제가 친 부분 파란색 이 두 번째 부분은 A2에 의한 노이즈의 크기였습니다. 세 번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결국은 X1이랑 X2의 어떤 상호 관계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식이죠. 그래서 이 둘이가 만약에 이 전체 값이 만약에 0이면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uncorrelated 0이 아니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correlat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X1에 의한 노이즈 크기가 AV1, X2에 의한 노이즈 크기가 AV2라면은 전체 노이즈 크기는 그 둘의 합인데 언제 합이냐면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때만 똑같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제 중에 좀 대표적인 예제가요. 뭐가 있냐면은 야구장에서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장에 3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3만 명이 다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여자친구 얘기하고 누구는 학교 얘기하고 누구는 뭐 수업 얘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서로 간의 목소리가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야구장 멀리서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응원을 하면은
3만 명이 다 비슷한 소리를 같이 내죠. 같이 함성을 지르든지 혹은 같이 노래를 부르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앞에서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uncorrelated,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correlated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노이즈의 경우는 uncorrelated의 경우에 우리가 전체 노이즈는 각각의 노이즈의 합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노이즈에 우리가 수학적인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좀 많이 어려운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조금 좀 덜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 잡음이란 건요.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잡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열잡음입니다. 열잡음. 저항에서 우리가 저항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소자죠. 실제 물질로 따지면요. 저항은 그림이 좀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통할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항에서요. 열잡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항에서 열잡음이 있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은 전류라는 거는 일렉트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렉트론의 이동이요. 우리가 랜덤하게 동작하는 어떤 성분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같이 줄을 지어서 매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랜덤한 성분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랜덤한 성분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적으로 그 실제 크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파워의 평균값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워의 평균값을 계산해 보고요. 그거를 우리가 PSD,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4kTr의 값을 가지더라 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알려냈죠. 그런데 이 4kTr은 언제? 주파수가 양수일 때만. 그 크기가 4kTr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0부터 양수까지만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앞에서. one-sided 스펙트럼이었죠. 그래서 one-sided 스펙트럼일 때 크기가 4kTr입니다. 근데 얘는 주파수의 합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역시 앞에서 배운 개념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부르죠. 화이트 노이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렇게 배웠다면은 앞으로는 (4kTr의) 크기를 가진
노이즈 성분이 저항에는 항상 같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단위는 얘기 안 했는데 단위가 볼티지 제곱 나누기 헤르츠예요. 볼티지 제곱 나누기 헤르츠가 기본 단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똑같은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얘를 전류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얘는 위에는 직렬로 되어 있다면 지금은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럼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떼분한 노턴 정리를 생각하시면은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Vn 제곱에 나누기 무엇입니까? 나누기 R 제곱이겠죠. 지금 제곱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Vn 제곱이 위에서 뭐였습니까? 4KTR. 4KTR 나누기 R 제곱이니까 얘는 R분의 4KT가 되고요. 단위는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모든 저항은 열 잡음을 가지고 있다. 그 크기는 직렬로 봤을 때 4KTR에 볼티지 제곱의 단위를 가진 노이즈가 있다면 병렬로 볼 수도 있는데 병렬로는 4KT 나누기 R만큼의 크기를 가진 단위는 암페어 제곱 페어 헤르츠의 노이즈가 항상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는 트랜지스터 역시 열잡음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4KT 감마 GM에 비례하는 노이즈가 열잡음이 존재함을 우리가 증명을 했고 뭐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지만 그 노이즈는 드레인이랑 소스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KT 감마 GM이고 단위는 암페어 제곱 퍼 헤르츠가 되죠. 그리고 감마는 일반적으로 상수인데요. 상수. 감마의 크기는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에 따라서 감마는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밑에 부분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전달함수가 있을 때 입력에 어떤 PS에 들어가고요. 전달함수가 H of F라는 회로가 있을 때 출력의 PSD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얘는 Y겠죠. SY는 SX 곱하기 H의 F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R과 C가 있는 회로 이게 뭔가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죠. 로우 패스 회로였죠. 이 로우 패스 회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R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4KT R의 크기를 가지는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4KTR은 화이트 노이즈였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가 항상 일정한 노이즈였는데요. 이 노이즈의 실제 출력단을 여기라고 봤을 때 출력단에서의 PS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공식을 따르면은 입력 PSD인 4KTR과 전달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곱해줬을 때 출력값의 PS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력의 PSD가 4KTR이었고요. 이 회로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달함수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출력은 RC일 때 직렬 저항, 캐패시터의 저항 더하기 분의 캐패시터의 저항이죠. 그러면은 SC를 다 곱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노우 패스죠. 저역 통과 필터. S가 뭡니까? J 오메가니까 혹은 오메가는 J의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2파이 FR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값의 PSD는 이런 식을 따르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작아지죠. 따라서 이렇게 작아지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 단위는 볼티지 제곱 퍼 헤르츠죠. 근데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뭡니까? 볼티지 제곱이에요. 퍼 헤르츠는 단위 주파수당 크기인 거고요.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이 모든 거의 합입니다. 모든 거의 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분해야 되겠죠. 0부터 무한대까지 이 노이즈를 적분을 하면요. 이 적분 과정은 뭐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값이 되게 재밌는데요. 결과값이 KT 나누기 C로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뭐입니까? KT 나누기 C로 됩니다. 의미가 뭐일까요? 이런 RC 회로에서는요. 출력단의 노이즈 크기는 이 R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가 않는다는 거죠. 캐패시터의 크기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KT는 상수잖아요, 상수.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I 값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C 값만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이 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R 값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R 값이 커지면요. 이 크기는 커지는 반면에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지는 이 극점은 내려가는 거죠.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적분값은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KT 나누기 C의 노이즈만큼 크기가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KT 오버 C 노이즈라고 부르고요. 그 얘기는 이 회로의 노이즈를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R 값을 변화시키면 상관이 없고요. C 값을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C 값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얘의 노이즈를 좋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스펫에서 한 가지 더 노이즈 소스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열 잡음이었고 한 가지 더 플리커 노이즈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플리커 노이즈는 모스펫에서만 나오는 노이즈입니다. 그 크기는요, 이런 함수를 다룬다고 합니다. 단위는 볼티지 제곱 퍼 헤르츠.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랑 약간 틀린 게 K는 상수입니다. 상수이고 C옥스는 역시 상수이고 W랑 L이랑 뭡니까? 트랜지스터의 크기죠. 상수는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없고요. 플리커 노이즈는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반비례하더라. 그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플리커 노이즈가 작아지더라. 동시에 1 나누기 F의 어떤 관계식을 가집니다. 주파수에 대해서 보면요. 죄송합니다.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리커 노이즈는요, 중요한 게 사이즈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도 반비례하는 게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플리커 노이즈 말고 뭘 배웠나요? 더블 노이즈를 배웠죠. 혹은 열 노이즈. 열 노이즈는 특성이 어땠나요? 화이트 노이즈였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일정했고요. 플리커 노이즈는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랜지스터는 열 잡음도 가지고 있고 플리커 잡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코너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일정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플리커 노이즈 때문인데요. 이 코너 주파수는 열 잡음 노이즈와 플리커 노이즈가 서로 같아지는 주파수 지점을 우리가 코너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더블 노이즈는 우리가 아까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얘기했나요? 드레인이랑 소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반면에 플리커 노이즈는요,
입력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멀 노이즈는 출력단에 존재하고 플리커 노이즈는 입력단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출력 관계식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 배울 때 I는 입력 크기 곱하기 GM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입력에 V 제곱이 있으면요. 우리가 얘를 출력단에서 보면은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얘 크기는 입력 주파수, 입력 잡음의 크기 곱하기 GM의 제곱이 됩니다. 왜 제곱입니까? 역시 제곱 파워니까. I 제곱은 GM 제곱 V인 제곱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코너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는 똑같이 같은 도메인에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야 되고요. 그 둘이가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수학적으로 더멀 노이즈 크기인 4KT 감마 GM이랑 플리커 노이즈 크기인 얘 곱하기 GM 제곱이 서로 같아지는 주파수에서 우리가 코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주파수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잠깐 2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뭐 한 50분 동안 되게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론만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결론만. 결론은, 모든 소자들은 어떤 잡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가 저항 같으면은 4KT R의 크기를 가지는 잡음이 발생을 하고, 트랜지스터는 잡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4KT 감마 GM의 크기를 가진 노이즈가 존재를 하며 게이트에는
어떤 상수 나누기 역시 상수, 그리고 트랜지스터 사이즈, 그리고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노이즈가 게이트에 존재를 하더라. 저항이랑 4KT 감마 GM은 우리가 더멀 노이즈라고 부르고 열 잡음 노이즈라고 부르고 얘는 플리커 노이즈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이런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네, 보시면은 어떤 회로가 있으면요, 어떤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자가 있을 거고요. 각각의 소자들은 이런 노이즈 성분들을 가지고 있더라. 얘네들의 전체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 보실게. 지금 다 보면은 제곱을 평균값을 취했죠. 왜? 노이즈 자체는 그 크기가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다만 그거의 제곱의 평균값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노이즈 성분들이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출력단에 얘네들의 모든 합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돼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출력단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입력단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이 모든 노이즈 성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입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출력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output deferred 노이즈라고 부르고, 입력단은 반대로 input deferred 노이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출력 output deferred 노이즈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이 V제곱 토탈을 출력단에서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그 전에 첫 번째, 입력단의 신호는 죽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노이즈에 의한 출력 크기를 보고 싶으니까. 입력에 있는 신호는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이즈 성분에 의해서 출력단으로의 어떤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한 다음에 서로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회로의 특성을 우리가 따질 때 이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를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회로는요. 게인이 A1만큼 있고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는 V1의 제곱만큼 있어요. 다른 회로는 게인이 A2만큼 있고요.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는 V2의 제곱만큼 있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더 노이즈가 잡음이 작게 발생합니까? 그 1번과 2번 중에 우리가 노이즈 잡음이 더 작게 발생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르게 질문하면은 V1 제곱이랑 V2 제곱만 알면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가능합니까?
V1제곱이랑 V2제곱만 알면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틀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력단의 신호가 어떤 게 더 깨끗하게 나오냐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증폭 이득도 알아야 되고요. 노이즈의 크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리퍼런스 노이즈는요. 일반적으로 쓰는 매트릭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증폭 이득을 모르는 한 아웃풋 리퍼런스 노이즈만 안다고 해서 노이즈 전체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보통 인풋 리퍼런스 노이즈인데요. 인풋 리퍼런스 노이즈. 방법은 이렇게 입력이 있는 건데요. 똑같이 입력 신호는 다 죽이고 출력 노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출력의 전체 노이즈를 전체 개인으로 나누어 줍니다. 어떤 개인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값을 입력에다가 두면요.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어떤 증폭기가 있을 때 1번, 2번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신호가 들어오면요. 만약에 신호가 입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신호는 노이즈랑 입력에서 바로 더해지잖아요. 이 신호가 노이즈에 비교해서 얼마나 큰지 입력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뒷단에 A1, A2의 크기 상관없이 전체 시스템의 우리가 신호 대 잡음 비율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input reference noise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파라미터로 계산을 보통 많이 합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커먼 소스 노이즈인데요. 지금 제가 따로 한번 이런 증폭기를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얘가 뭡니까? 커먼 소스 증폭기였습니다. 얘의 증폭 이득이 얼마였습니까? 계산 가능하겠어요? 얘가 만약에 GM이면은 마이너스 GM의 RD 곱하기 V인의 함수로 우리가 증폭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GM RD만큼 신호가 커지는 어떤 증폭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증폭 이득만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증폭기의 노이즈 성분도 이제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신호 대 잡음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노이즈가 어디서 발생하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 저항에서 더멀 노이즈가 발생하겠죠. 4KT R만큼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혹은 이 트랜지스터에서 4KT 감마 GM만큼 노이즈가 발생할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혹은 게이트에서 K 나누기 COX 나누기 WL 1 나누기 F의 노이즈가 발생할 겁니다. 맞죠? 앞에서의 그림대로 따지면요. (4KT R) 4KT 감마 GM K COX WL 1 나누기 F 노이즈가 다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출력 리퍼드 노이즈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입력 리퍼드 노이즈를 계산할 수도 있더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은 입력 신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볼티지는 죽이기 위해서는 쇼트 서킷 하면 되죠. 죽이고 출력의 노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면 되는데 노이즈는 우리가 제곱을 계산해야 되겠죠. 제곱. 왜? 그 크기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 4KTR은 출력단에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4KTR만큼 보이게 됩니다. 4KT 감마 GM은 출력단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보시면은 노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노이즈는 이 노드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비율은 누가 결정합니까? 위로 보이는 저항,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결정하게 되고요.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채널 랭스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한대가 되고 위로 보이는 저항은 RT가 되죠. 따라서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무한대니까 100% 위로 가게 되고요. 이 전류 성분은 저항을 만나게 되니까 4KT 감마 GM은 R 제곱이랑 곱해지게 되죠. 왜? 단위가 제곱이니까 지금. 더하기 플리커 노이즈는 입력단에 있으니까요. 단순히 개인만큼 곱하면 되겠죠. 개인의 제곱만큼 곱하면. 그렇게 하면은 출력단에서 보이는 전체 노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다? output referred noise가 된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input referred noise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Vout 제곱 계산한 거를 우리가 전체 개인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를요. 나누기 GMR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바로 input referred noise가 됩니다. input referred noise가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 커먼 소스 회로에서 우리가 증폭 출력단에 보이는 노이즈 계산하니까 4KT 감마 GM이 RD만큼 제곱만큼 곱해졌죠. 아까 4KT 감마 GM이 RD만큼 곱해졌고요. 입력에 존재하는 플리커 노이즈는 GM 제곱 ID 제곱만큼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단에 보이는 얘의 노이즈는 4KTR이니까 얘가 4KTR이죠. 얘가 전체가 출력단에서 보이는 노이즈 크기의 합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입력단에서 보이는 노이즈 크기는 이 출력단의 노이즈 크기에 나누기 전체 개인의 제곱, 개인은 GMRD를 하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수업 자료를 따르지 않고 제가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긴 회로에 대해서 한번 노이즈를 계산해 볼게요. 얘가 우선은 무슨 회로인가요? common source with source degeneration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얘는 cascaded common source 증폭기입니다. 이 위에가 캐스코드 되어 있는 거죠. 얘 증폭 이등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계산할 때 채널 랭스 효과를 무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얘가 중폭 이등은 마이너스 GM R이 됩니다. 앞에랑 똑같습니다. 원리는 V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밑으로 GM의 V인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위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그거의 부호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GM의 V인이 나가게 되고 나간 다음에 이 R과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GMR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얘의 노이즈는 신호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노이즈 크기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노이즈는 우리가 여기서
열 잡음 노이즈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열 잡음 노이즈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저항에 하나 있고, 위에 트랜지스터에 하나 있고, 밑에 트랜지스터에 하나 있고,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저항에 의한 노이즈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4KT R이죠. 단위는 볼티지 제곱 나누기 헤르츠였습니다. 제일 밑에 존재하는 4KT 감마 GM1에 해당되는 출력 노이즈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보시면은 4KT 감마 GM1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무한대, 위로 보이는 저항은 뭡니까? 우리가 소스를 보고 있으니까 위로 보이는 저항은 1 나누기 GM이죠. 혹은 GM2. 따라서 밑으로 보이는 저항이 무한대니까 100%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따라서 4KT 감마 GM1이 100%다 올라가고 저항의 제곱이랑 만나게 됩니다. 하나 더. 그럼 이번에는 이 노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흐르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뭐다? 다시 무한대다. 위로 보이는 저항은 뭐다? 1 나누기 GM이다. 그러면은 100%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100%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저항이, 전류가 여기서 내려오는 전류랑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결과론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랑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나가는 전류가 뭐였나요? 우리가 계산하기를 0이었잖아요. 따라서 얘도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소자에 의한 노이즈는 출력단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코드 커먼 소스 증폭기에서는요. 캐스코드 디바이스에 의한 노이즈는 거의 없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다시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성분이 있고 내려가는 성분이 있는데 이 내려가는 성분을 I1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성분을 I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성분을 우리가 I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I0이랑 I1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습니까? 이 I0이 내려오면요. 한번 해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죠. 뭐에 의해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내려가는 전류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얘는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렇게 합쳐지죠. 내려온 게 난이었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따라서 I0이랑 I1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1은 앞에서 우리가 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I0도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캐스코드 소자에서의 노이즈는 출력단에서 거의 보이지 않더라 라는 것을 주요한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